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캐 탄핵 특집으로 진행되는 11번째 방송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요. 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에서는 탄핵 선고 이후 전국 전망과 함께 6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김홍걸 위원장님 함께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2부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확 생기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승, 제가 유일하게 말 놓는 친구, 우리 양천갑의 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입니다.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 네, 지난 방송에 너무 짧게 출연해가지고 너무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이제 사실 모든 분들이 그런 것처럼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초조하게 오늘 지켜봤고, 지금까지는 경선 룰 미팅 하는데 룰 미팅이 의외로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좀 같이 또 합의할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경선 준비하고 그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저 선관위원이에요. 잘하셔야 돼요. 예. 안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 자, 오늘 탄핵 선고는 어디서 보셨어요? 오늘 저희 방에서 봤습니다. 의원회관. 그러니까 탄핵 딱 인용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는 새삼스럽게 이 헌법을 정말 헌법 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서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서할 때도 그렇고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그냥 지나치듯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정치인으로서 헌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다음에 잘못을 하고 나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그 다음에 태도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또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은 우리 황 의원님 만나보셨었나요? 네, 지난번에도 같이 했잖아요. 그때. 아니 원래 되게 재밌는 분인데 방송막 나오면 진지해져. 좀 그냥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좀 해주시고 지금 문재인 후보를 돕고 계시죠? 예, 그렇죠. 룰미팅 대리니까. 네. 오늘 문 대표님이 탄핵 선고 이후에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팽목항인 것 같아요. 네. 왜 팽목항을 가셨는지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사실 그 멘트를 듣고 좀 울컥했어요. 팽목항이라는 곳이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그래서 바로 절박한 희망이 또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면 9.11 테러 때 그라운드 제로 하잖아요. 그 높은 빌딩이 가장 세계에서 높은 빌딩이 바닥까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제로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이제 이런 것처럼 아마 탄핵 인용하는데 그 인용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해서는 소추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서운했을 것 같다라는. 그래서 아마 좀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그다음에 가장 절망적인 곳 위로 차원에서 가고 또 후보 입장에서도 새롭게 좀 뭔가 좀 다지는 오늘 탄핵 인용만 보면은 뭔가 대통령이 아이들 300명이나 죽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조의 의무가 따로 없다. 현재 탄핵 소추할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한 것 자체가 이런 사건이 또 재발했을 때 대통령의 실력과 의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건가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세월호 7시간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소추 사유가 안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밝혀지면 아마 결과가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미안함 또 새로운 의지 또 새롭게 여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여기서 시작하겠다 이런 취지. 하여튼 잘 갔다 오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세월호 가족들과 또 우리 아이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광고 듣고 와서 황 의원님과 김홍걸 위원장님과 함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선거인단 2차 모집을 안내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해당되는 권리당원은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1811-1000번 혹은 1811-1004번 콜센터 접수 및 민주2017.kr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2차에 신청하실 분은 ARS 투표만 가능하므로 본인 명의 휴대폰을 소유한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 일부에서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탄핵 선거 이후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친박 집회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건도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 김홍걸 박사님. 네. 네. 사실 그 탄핵 집회에서 비상식적이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격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네.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끼친 안 좋은 영향이 너무 컸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정말 위험 수위를 넘는 것이고 그런 선동을 도 넘은 선동을 계속하면은 그것은 좀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탄핵당한 박근혜 씨가 네. 자신들의 지지자에게 네.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안고 가겠다. 이런 이 메시지를 내놔가지고 그분들을 좀 가라앉히는 것이 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그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탄핵 인용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죠, 현재까지. 이거 뭐 끝까지 무책임한 거죠. 네. 권위- 근데 왜 청와대 관저에는 왜 지금까지 있어? 그렇지 이제 그러니까 짐을 못 싸서. 그쪽에서 네. 뭐 보안 시설이라고 하면서 네. 이 근처에도 못 오게 했는데 그러면 보안 시설에 민간인이 무허가로 무단 점거하고 있으면 그거는 강제 퇴거시켜야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다고 보는데 그쪽 보좌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일반인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떤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엄히 처벌받는 거니까 그 점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예, 저도 뭐 청와대 근무해봤습니다만 우리 저 김홍걸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청와대 정도 되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네. 첫 번째 탄핵이 그 인용됐을 때, 두 번째 기각됐을 때. 그러면 당연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인용이 됐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청와대를 네. 퇴소하고 네. 예, 이렇게 이제 바로 됐어야 되는데 우리 김홍걸 박사님 말씀처럼 전혀 이제 그 인용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아무튼 뭔가 좀 처음부터 잘못됐고 깔끔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예, 심각한 거죠. 눈과 귀가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촛불의 감성을 들었어도 그래도 이거 탄핵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왜 어떤 데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글쎄요. 이 그러니까 눈과 귀가 막힌 것 같아요. 판단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네. 최순실이 대통령 노릇을 대신하도록 그냥 그렇게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보도 났잖아요. 최순실이 업무 보느라고 바빠서 잠을 뭐 2-3시간밖에 못 잤다고. 근데 정작 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출근도 안 하고 관저에서 편히 쉰 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가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예, 정말 기상천외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관제에서 나오는 시기는 뭐 내일 나오겠죠, 그래도? 그렇죠. 내일은 주초란 오늘 못 나왔으면 말도 내일 있더라고요. 나와야죠. 네? 주초란 말도 있더라고요. 주초? 예. 그러니까 웬만한 거 이렇게 다 정리해 놓으면 비서진들이 나중에 그 큰 짐들은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실 증거 은폐하려고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뭐 어디 옮길 거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으로라도 곧바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그럼요. 예, 입장도 바로 표명을 해야지. 하다못해 일반 서민들 전세 빼줄 때도 그냥 바로 그날 사인하면 바로 그날 방 빼는데 이거는 뭐 그 예의가 아니죠. 기본적인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심지어는 뭔가 더 촉발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건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참 나오는 것도 문제네요. 국민들 다 지켜보는데 나오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야반도주 하듯이 몰래 밤늦게 나오기도 그렇고. 밤에 나오면 됩니다. 밤에. 하여튼 내일 한번 더 하루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행보와 거치가 많은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자리를 떠서 우리 김홍걸 박사님은 우리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뭐 이게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특검이 워낙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뭐 잘 아시다시피 죽은 권력 물어뜯는 데는 선수들이라 이제 더 이상 뭐 박근혜 씨를 봐줘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이 새 정권 들어왔을 때 뭐 공수처라든가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여론이 드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둘러서 강력하게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지금까지 뭐 수사에 불응하고 수색 영장 거부하고 그거에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하게 구속 수사를 할 만한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도 충분히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대면 조사도 해야겠죠?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특검 대면 조사 그렇게 거부한 이유를 좀 짐작이 가는 것이 그 녹화 이거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녹화를 안 한 상태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하면 제 추측은 한 5분 10분 앉아 있다가 박차고 나와서 거짓말로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했다. 나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까 그 탄핵 선고 때도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 불응하고 압수수색 영장 협조 안 하고 뭐 이런 사유를 쭉 댔어요. 그래서 헌법소 의지가 아예 박약하다 이제. 근데 황교안 총리가 그때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결정권자였잖아요. 근데 황교안 지금 대행이 그거 지금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거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책임이 있지만 황교안 총리의 책임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명히 있는 거죠. 그 헌재 그 인용 주문에 따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소 의지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이렇게 봤습니다. 그 헌법을 위반한 거, 박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거도 절반의 잘못이 있지만 그 위반한 헌법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은폐하고 그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이제 그 검찰과 특검과 압수수색을 다 회방 놓는 거부하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태도에 대해서 또 절반의 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런 특검 연장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역시 권한대행조차도 헌법소의 의지가 박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또 황교안 대행은 사실 법조인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국민들이 황교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몸통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헌재 판결에서 나왔던 그 수사에 대한 비협조 문제 또 거기에 황교안 대행이 동조했다는 거 이것은 아마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음 주 목금 16, 17일 날이 그 긴급 현안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 나가는데 총리 권한대행 나오면 꼭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헌법 결국 의지가 없는 겁니다. 우병우, 김기춘, 황교안 다 같은 부류라고 봐야 되고 법을 알지만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결국 박근혜 씨와 결국 일당이니까. 아니 근데 주로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이 정도 대통령의 최측근과 한 몸통이면 대통령이 탄핵된
탄핵되고 파면되면 주로 이제 그 최측근들은 책임을 지고 같이 이제 물러나는 경우가 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네. 오늘 대국민 담화를 네. 통해서 국회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소통하라고 네. 국회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더라고요. 아니 국회에 그렇게 좀 비중을 두면 사드 문제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지. 국회는 그렇게 무시하다가 탄핵되니까 갑자기 국회에다 모든 책임을 또 원래 행정부가 주더라고요. 이제까지 네. 그 국회에 대한 태도가 그래요. 네. 잘하면 정부가 잘하는 거고 못하면은 그 국회 정치인들이 못해서 못하는 거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그 검찰 입장에서는 모처럼 그 특검이 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 선배들하고 네. 이야기를 해보면 그 청와대에 근무했다가 부처로 돌아간 이 선배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전부터. 야, 대통령이 안종범 통해 가지고 나한테 직접 지시 떨어진 것만 해도 15개가 넘는다. 내가 받은 것만 15개가 넘는데 그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보면 한 수백 개 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정말 공식적으로 몰래 은밀하게 뭐 해먹을 때는 진짜 몰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눈치 안 보고 이걸 공식적으로 부처에 떨어뜨려서 요게 공식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걸 수행하고 돈은 그 국가 예산에서 삥땅을 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주대낮에 정말 은밀하게 해도 시원치 않을 건데 이걸 아주 당당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배의 이야기로는 아마 공범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공범이 수천 명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저는 제보가 잇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제보가 잇따르고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풍부한 증거 자료가 접수된 상황에서 조사가 이제 자연인 아닙니까?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는 검찰 수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이제 마지막 기회. 이번에 네.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해서 떨어진 이제 검찰의 신뢰를 네. 다시 좀 바로 세웠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듣기로도 사실 문체부나 보건복지부 조사 나갔을 때 직원들이 특검 수사관들한테 저 컴퓨터 뒤지시오, 뭐 저 서랍에 서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협조를 해줬다고 들었는데 이제 특검보다 사실 검찰이 그 사람들은 시간 제약도 없고 인원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특검법상 뭐 무슨 수사는 할 수 있고 뭔 할 수 없다 이런 제약도 없기 때문에 정말 맘만 먹고 열심히 한다면 성과 낼 수 있죠. 네. 하여튼 이번에는 검찰한테 마지막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지금 이제 현재 받고 있는 이제 혐의로 본다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고, 근데 수사가 본격적인 수사가 되면 이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럼 우리 조기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 생각에는 뭐 경선 정도에는 경선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가령 무슨 뭐 역선택을 한다든가 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은 그 역선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특정의 상대 후보를 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 보수층에 이렇다 할 만한 후보가 없는 가운데 역선택의 동력은 사실 후보는 되게 많지. 예, 후보는 많은데 예, 유력한 후보가 예, 유력한 후보가 없죠.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9% 10%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녹록치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경선 과정에서는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막상 본선에 들어갔을 때는 여야 간의 선명한 경쟁을 이제 할 때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진영은 갖추고 편도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마음속에 정해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검찰 수사 자체가 커다랗게 대선 국면의 결과를 흔들 정도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야권에서조차도 이제 뭐 구속 수사가 되면 뭐 동정론이 일어서 야권에 불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변수는 될지 않을 걸로 보고 또 약간의 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원칙대로 검찰과 사법부가 이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들의 뜻이 그동안의 성역이었던
뭐 대통령,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 것을 보고 싶다 이것이니까 그 뜻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황교안 그 대행과 이제 검찰이 혹시 이런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구속 수사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되면 이번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기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황교안 대행이 갑자기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 수가 좀 저쪽 대통령 측은 많은 좀 수를 놓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그 황 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그 소위 이제 보수층의 후보들은 이제 여야는 없어졌죠 참. 보수층의 후보들이 다 막 2%, 1%, 3% 이래요. 그래서 우리 황 의원님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 나옵니다. 네. 아유 저는 황희정승 할 때 그때 말씀. 맞아. 나는 첫 인지도가 24%였다니까요. 이것도 저쪽 당으로 해서 영입해가는 네, 거 아니야? 그 첫 설문지 질문이 황희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약간 그 황 의원님이 약간 시진핑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네. 네, 시진핑 스타일이야. 네. 맞습니다. 저기 그 의장님 중국 방문하실 때 저 데려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황 대행 입장에서 이거를 이번 대선 이후까지 멀리 보겠다 하면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그 보수층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뭔가 좀 또 다른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마 고심 끝에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당선을 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러면 100% 안 나가죠. 예. 알다시피 모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멍해를 다 같이 공동으로 공범자의 어떻게 보면 입장에서 그런 지탄을 다 받을 텐데 그걸 무릅쓰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은 그 장관 시절과 총리 시절의 그 청문회에서 검증받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탄핵 과정에서 거쳐서 모든 검증을 도마 위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거를 감내하고 나갈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하신 그 뭐 검찰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미루자 이거는 완전 궤변이죠. 누구 때문에 대선을 다시 지금 일찍 조기에 치르는데 그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황교안 총리는 저도 비슷한 의견인 것이 그동안에 이제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무래도 무모한 도전을 할 사람은 아니고 아마 지금의 그 상황을 즐기고 있긴 하지만 결국 출마는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김홍걸 박사님이 예측 잘하거든요. 예측을 잘해요. 아니, 뭐 예측도 예측이지만 그동안 경험과 그 식견에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방송 하나 하세요. 김홍걸의 무릎팍도사. 네, 대선 투표일을 선거 50일 전까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다음 주 중에는 이제 대선 날짜가 확정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제 그 모든 정당이 역순으로 계산해서 그 선관위가 관여하는 그 경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뭐 다른 당들은 굉장히 지금 대선 준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은 준비를 뭐 잘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했고 또 총 후보분들이 4분들인데 그래도 그 각 대리인들께서도 오늘 그 2차 공모, 그 선거인의 2차 공모도 잘 합의하셔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 어떤 큰 이슈가 나오면 사실 저희가 좀 그 상당히 그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고비 때마다 좀 그 후보자 대리인 간에 서로 그 양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네. 모습도 많이 보이고 또 중재를 하신 그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도 상당히 중재를 잘하셨고 그래서 커다랗게 내부에 이제 표출할 그 실제 내부에서도 큰 이견 없이 대체로 다 합의하고 양보하고 합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TV 토론의 횟수 그리고 2차 공모 기간. 네. 근데 이게 다 원만하게 타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는 뭐 특별한 뭐 이슈가 없죠? 피할 만한 논쟁적인 이슈가 없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서 각자 홍보 열심히 하셔서 저도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모로 다행인 게 충분치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당이
또 우리 당 후보들이 이 준비가 좀 더 돼 있고 또 다행히 과거와 달리 이 경선에서 뭐 불복을 한다든가 분란을 일으킬 그런 후보가 안 계시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에서 좀 아름다운 경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분의 후보들이 큰 가치는 같아요. 예, 진보적이고 이제 적폐청산에 대한 가치는 같는데 디테일함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노선이 특별히 이렇게 좀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저도. 네. 뭐 우리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역대 후보 중에서 가장 드림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정말 네 분 다 정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확정되면 다 같이 협력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른 정당들은 이제 탄핵 선고가 확정되고 나서는 이제 여론조사의 추이가 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김홍걸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탄핵이 오늘 인용됐는데 다른 당의 후보들의 여론조사가 좀 달리 나올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아무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탄핵이란 것 자체가 초유의 상황이고 또 원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갈라져 있고 지금 과거 여권 지지층이 또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려봐야 뭔가 조금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제 누가 나오든 자유한국당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역사적으로 잘못을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네,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은 아마 뭐 그렇게 투표는 절대 안 하실 거라 보고요. 우리 황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이제 점점 시야가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불확실성이 과연 탄핵이 인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랬죠. 네. 그래서 그 탄핵이 인용됨으로 해서 첫 번째 불확실성은 제거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특히 이렇다 할 만한 보수층의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 후보가 없다 보니까 이 야당 경선에 의존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권에 가령 이제 뭐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거냐 말 거냐 등을 비롯해 가지고 여권에 정말 사실상 중량감 있는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라는 것이 또 정해져야 되고 그다음에 야권 경선의 모습이 이제 가시화되면 가시화될수록 각각 이제 진영은 서로 짜여질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받는 그 보수층의 후보들의 지지율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당 소속이었던 김종인 전 대표께서 얼마 전에 이제 탈당을 하면서 이른바 반문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접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기 대선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김종인 전 대표와 또 반문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 연대 가능성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당 내에서 반문연대다. 이것은 사실 좀 우리 당 말고 이제 나갔으니까. 꺼내고 하기는 좀 민망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의 반문연대. 그냥 반문연대에 대해서 제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연대한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첫 번째는 문재인 후보가 매우 부적절하고 안 좋은 후보. 그다음에 이제 가치로 이제 연대하는 거죠. 아니면은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이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 공학상 유불리에 따라서 해쳐 모여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철저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전자라면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높은 30% 중반대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화된 지지층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저는 그 보수층 진영에서 이게 이렇다 할 만한 대통령 할 만한 후보도 없고 대통령 될 자신도 없다 보니까 뭔가 개헌 아니면 무슨 다른 거버넌스의 변화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뭔가 권력을 좀 나눠서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매우 불량스럽고 저는 그 더군다나 지금 이런 탄핵 정국에 상당히 이거는 부적절한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명분 없는
반문연대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그 단호하게 심판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이걸 뭐 정치인 노선이 아니라 그냥 이짐에 시키는 거고 그냥 왕따 그렇죠. 연대는 거죠. 네. 왕따 연대. 예? 그렇죠? 예. 이기고 지고 이제 이런. 그렇죠. 게임으로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의원께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초에 비상대책위원장 맡으셨을 때 아니 개인이 싫다고 탈당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 근데 1년 만에 180도로 바꾸신다고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그냥 누구 개인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그런 점이 있죠. 과거에 2007년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질 무렵에 정말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 어떤 시민운동가 한 분이 저한테 저희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가 박근혜 씨를 설득해가지고 탈당을 시켜서 야권과 손을 잡고 박근혜 차라리 이명박 씨보다는 박근혜 씨를 당선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방송 끝나고 실명으로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제가 궁금한. 아니 소설가 아니에요? 그분?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생각이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냥 무시해 버렸거든요. 근데 정치란 것은 어느 정도 정책이나 노선을 공유하는 사람끼리 해야지 누구가 대통령 되는 건 막기 위해서 나하고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도 손잡겠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부패 세력 내지 반개혁 세력.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있다면 건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명분이라도 우리 문재인 있다면. 대표는 뭐 사실 서러운 과정은 뭐 누구보다 깨끗하다는 건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이제 그거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당에서 지난 총선에서의 상당한 기여도 높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좀 계속 계셨더라면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균형수 역할을 정말 중요한 시기에 좀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인가요? 어제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 김 전 대표님이 어떤 개헌을 못 한다라고 하면 그 시기라도 정확하게 후보들이 얘기해야 된다라고 기존의 강경한 입장보다는 약간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신 그런 입장 표명을 제가 뭐 그 뉘앙스가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마 김종인 전 대표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분명하게 추진할 의사가 정말 확실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김종인 전 대표 탈당 이후에 김종인 대표를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님들도 동반 탈당설이 돌긴 돌아왔는데 제가 좀 확인한 결과 사실 저는 감지되는 부분은 없어요. 네. 우리 황 의원님 체크 좀 해보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명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는 이제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국민적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제 그분들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탈당할 정도의 명분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언론에서 꼭 손학규, 김종인 이런 그분들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좀 과대 포장을 해서 보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유권자들 사이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주니까 실제와 달리 신문 기사만 보면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동반 탈당 실명도 막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두 번 옆으로 이렇게 직접은 안 물어보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리 당의 대선 준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언제쯤 실시돼서 언제쯤 후보가 확정될까요? 4월 초? 보면은 대략 22일 날 투표소 투표가 시작되고 25일 정도부터는 호남
첫 경선지에서 ARS 투표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전국 단위 선거를 좀 경험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한 호남, 충청, 지금 그다음에 영남, 수도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남, 충청 정도 진행되면 대략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뒤에 밴드웨건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뒤의 선거는 아무래도 그 많은 그 선거인단이 더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는 그 오히려 그 차이만 더 벌어질 뿐이지 그게 이제 뒤집히고 이런 결과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 국민경선 신화에서 보면 첫 번째 경선 지역이 제주도인데 그때는 하나가 당시에 의원이 그렇죠. 1등으로 됐는데 이제 호남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엎은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16군데 했을 때고 지금 이번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4군데 네 군데로 이제 결정이 됐죠. 1차 선거인단이 마감됐는데 16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역대 선거에 163만 명, 그것도 1차 공모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경선의 흥행이 이미 예고된 거잖아요. 이번 경선 흥행이 본선 결과에는 뭐 긍정적인 효과로 미치겠죠? 뭐 당연히 이 흥행이 이렇게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지자들이 늘어났고 국민들 관심이 커졌다는 뜻이니까 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물론 흥행만 놓고 얘기할 수는 없고 경선 기간 중에 우리 후보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차 공모가 오늘 방송되는 날 방금 전에 제가 선관위원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2일 오전부터 2차 공모가 시작돼서 21일 오후 6시까지 12일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그 선거인단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12일부터 참여해 주세요. 참여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을 직접 선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선이 돼야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황 의원님, 문재인 대표 쪽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사실 이번 경선은 무엇보다 그 탄핵 국면 그렇습니다. 이후 이제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승리보다는 그 모두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기조에 맞게 그 경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후보들 간에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선이 끝난 과정에서 지지자들끼리 마치 유리 그릇 깨지듯이 쫙 깨져가지고 그 반목하는 그럼 이런 지지자들이 실망해요. 그럼요.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정말 진짜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단 경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승복하는 그렇습니다. 경선이 돼야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감동이 확 시작되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요. 그 정당 지지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후보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40%를 넘는 이 지지율이 만약에 추락하면 이거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정말 모두의 공멸입니다. 그 당의 공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희망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보는 물론이고 거기에 캠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당원 대의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번 경선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원이다. 우리 모두는 동지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창업보다 수성이 힘들다고 지지율을 높이는 것보다 그 지지율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또 어쨌든 이번 경선에서 이제 좋은 정책 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는 단호한 소신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보여주시고 또 어느 분이 이 승자가 되던 나머지 이 후보들도 승복을 하면서 또 승복한 다른 후보들의 좋은 정책은 가져와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국민들께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은 우리 후보들이 어깨동무 경선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황 의원님 어렵게 나오셨는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나 우리 후보 또는 지지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게 마지막. 아니, 마지막 아니에요. 예. 네네. 아까 말씀이죠. 예, 네.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역시 우리 당 경선이지만, 지금 이제 경선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경선이지만, 경선은 우리 모두가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절대절명의 그 소명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보다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른 대선 때의 경선과는 진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좀 믿습니다. 네. 지금 사실 지난번 방송 때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국제적인 어떤 분위기나 우리 또 내수 시장을 봐서도 새로운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새로운 정부. 네. 정말 힘든 과거에 그 국민의 정부가 시작될 때 이제 외환 위기 직후에 어렵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 경제 상황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 가지로 국제 관계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고 또 국민의 기대치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 개혁 작업을 구석구석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죠.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정권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지금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어깨가 무거웠고 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새로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게 주로 예전에는 선통합 후개혁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합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일단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을 완수하고 또 계속적인 통합과 화합 이것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정말 1,500만 명 이상의 네.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몇 달간 지금 이렇게 한 네.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탄핵 인용이. 그런데 이게 결론은 탄핵 인용으로 결국 대통령 파면으로 날 결론은 아닙니다. 네. 뭔가 이 사회적 개혁을 통해서 뭐 제도를 바꾼다든가 뭔가 이런 87년 때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가지고 그 공화국이 이제 새롭게 탄생한 것처럼 뭔가 이번 과정에 탄핵 인용이 저는 결코 결론이 아니다. 앞으로의 이제 과연 어디서 결론을 맺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고 이것을 위해서 사회적 개혁과 그 개혁을 통한 개헌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 탄생 이후 동북아에 새롭게 재편되는 질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IMF에 준하는 그 경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어찌 보면 다른 대선보다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부터 대통령 직무가 곧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해결해야 될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그걸 준비하는 기간은 매우 짧고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말 좀 슬기롭게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넘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외교적인 문제도 매우 심각하잖아요. 당장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외교 안보 또 주변 국가와 갈등 특히 이제 사드 문제는 중국, 러시아에서 좀 우리 한국과 좀 갈등이 좀 빚어지고 있고 지금 일본은 소녀상, 독도 문제, 또 미국은 신보호주의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대외 정책.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단 말이죠.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잘 아시잖아요, 김홍걸 박사님. 네,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죠. 선통합 후개혁이 아니고 선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예전의 경험을 보니까 개혁 대상을 상대로 먼저 화합합시다 하고 손을 내밀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무서운 사람들이라 함부로 손대질 못하는구나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개혁이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개혁을 단호하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네. 그 사드 배치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박근혜 정권에서 무리하게 졸속으로 정부 대 정부 간의 구체적인 합의문도 없이 미국에다가 백지수표 내주듯이 알아서 하시오. 네. 뭐 이런 식의 합의를 해준 게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정부에서는 보복이 없을 것이다. 네. 중국의 보복 걱정할 필요 없다. 또 있더라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일호 부총리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 국민이 보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네. 주시해 보겠다. 늘 예의주시하겠다는 거니까 예. 우리는. 늘 그러니까 예의주시. 사람이 굶어 죽어도 아직 죽을 상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봤다가 밥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의 실패나 판단 미스를 떠나서 노골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보고요. 일단 어려운 국제 정세를 이 새 정권이 들어서면 신속하게 타개해 나갈 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에 이 황교안 내각이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가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를 계속 던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사드 배치 보면 이게 그 안보적으로 과연 사드가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떤 도움이 되고 향후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처럼 그 안보 관련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그 경제 단위 그 의사결정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안보와 경제를 통합해서 과연 대한민국의 이익이 어디가 더 큰지 네. 이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그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사실 그 중국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이 500개가 넘습니다. 네. 네, 새삼스럽게 미국이 그 북한의 핵미사일 몇 개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에다 사드 배치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 누가 봐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 정부하고도 좀 대화를 나눠볼 그럼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하고도 대화 나눠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에 대해서도 양 국가한테 좀 우리의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상수로 하고 이 동북아에서 뭔가 외교 전략을 필 거면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더 큰 나라니까 봐줘야 될 입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절차에 맞게 새롭게 결과가 똑같이 나올지라도 절차는 정확하게 짚고 다시 추진해야 된다. 뭐 이런 거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 어쩌다가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상황이 됐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예. 중국 외교부 핵심 당직자가 예.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고래 예. 싸움에 새우등. 그게 중국 속담이에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분이 김일성 대학 나와가지고 한국말로 하는데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가 어떻게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우란 얘기는 안 하고 아니 한국이 사드 배치해서 고래 싸움에 곧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전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 미군 기지에 미군이 장비를 가져와서 미군이 운용하는데 제재는 한국이 받고 미국은 중국 설득하려고 나서지도 않고 뭐 이거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속담이 정말 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이제 우리 정부 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얘기했고 황교안 총리도 얘기했지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매일 네. 얘기하면서 뭐 사드 관련돼서는 계속 국민도 속였고 그렇죠. 국회도 속였고 얼마 전에 국회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그날 이제 사드 포대 그 미사일 발사대가 도착한 날인데 그때 이종걸 의원인가요?
누가 우리 국방위원이 한민구 장관한테 사드 네.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때도 거짓말 치더라고. 전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날 밤에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안보 문제를 국민도 속이고 국회를 속이는 게 어딨어요. 그 국방장관이 할 줄 아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모른다. 또 하나 있어요. 네. 북한의 동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 그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이 군사 문제, 외교 문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무기를 가져오는데 반대하면 종북이다. 이런 주장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사드 배치는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한 예를 들어서 작년에 12월 말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네? 2017년도 12월 말에 배치하겠다. 그때는 12월 달에 대선이 예정돼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조기 대선 되니까 4월 달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은 그것만 봐도 굉장히 불순한 의도고. 네. 대선을 일찍 한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대륙간 그러니까요. 탄도탄을 네. 바로 쏘나요? 그러니까 사드 문제,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불리한 대선에 어떻게라도 활용하겠다 이런 불순한 의도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의총 때 우리 당 기구를 사드 대책위원회를 한번 가동시키자 얘기를 해서 오늘 추미애 대표님 만나서 투쟁력 있는 의원으로 좀 선정을 해달라.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심재권 의원님이 계세요. 네. 그 상임위 외교통일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님 맡으시고 이제 우리 투쟁력 강한 서른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이제 신동근 의원님, 우리 황 의원님 참여 안 해주실래요? 네? 아니 이거 사드 대책위원회 예. 당내기고 혹시 예. 투쟁하실 거면 같이 투쟁했으면 그렇게 좋겠는데요.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투쟁이라는 것이 사드를 반대한다, 찬성한다를 떠나서 이 절차 과정과 네. 검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따지겠다는 거고요. 또 국회 동의 절차를 밟으면 그 기간 동안에 검증할 수 있고 미국도 설득할 수 있고 네. 중국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으로도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원래 국가 간 협상할 때요. 이 현안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의회에 넘기면 협상력이 더 높아집니다. 이게 네. 국익이 도움이 돼요. 옛날에 FTA 협상할 때 미국은 이것을 의회가 권한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회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민이 뒤에 백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하게 되면 협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드가 100번 양보해서 성능이 입증된 거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당연하죠. 또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가져왔을 때 얻는 이익이 얼마고 또 손해나는 게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은 해봐야죠.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재개발도 아니고 어디 그냥 성주 김천 우리 주민들 다 무시한 채. 그렇죠. 예, 그걸 기습적으로 가져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이제 3월 17일 날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긴급 현안 질문, 대정부 질문 하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사드 문제나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트위터나 제 SNS로 주시면 제가 잘 반영해서 대정부 질문 잘 하겠습니다. 촛불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어려움이 또 많을 것도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연정에 대한 이야기,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고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연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연정 이야기는 또 우리 문재인 제가 하면 조금 후보 대리인 쪽에서 얘기하면 조금 예민할 수 있겠다. 우리 어떻게 보세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대연정을 얘기하셨었죠. 네. 글쎄요. 근데 지금 연정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의 연정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네. 물론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니까 집권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협조를 받아서 할지 네.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보관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네. 이 과거처럼 이렇게 밀실에서 거래를 해서 뭔가 연정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공개적인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잔당인 사람들과 손잡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폐 청산의 대상과는 연결해서는 안 된다. 저도 뭐 거기 동감합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대연정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예, 그 당시 대연정은 조금 회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모든 그 선거, 보궐선거, 총선에서 17대 선거 바로 전까지는요, 다 패배했었어요. 예, 패배하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민심이, 상당히 당시 야당을 선택할 정도로, 보수층을 선택할 정도로 이제 민심이 가다 보니까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떠나간 민심을 다시 추스르기 위한 대연정. 이제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그 탄핵 인용 이후에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적 개혁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그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이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데는 몇몇 명씩 그 숙청하고 다 단죄를 했는데 저희는 7명 잡혀가서 다 풀려나고. 이승만 정부는 오히려 친일을 재등용했죠. 네, 그렇죠.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상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적폐도 청산하고 그 적폐 청산의 토대 위에서 사회적 개혁과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합 차원에서 연정을 생각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저희 민주정부가 우리 또 김홍걸 박사님의 부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에서 가장 탄압과 고초가 많으셨는데 그때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초반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 당시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이제 정치보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그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으셔서 사실 온정주의로 갔단 말이죠. 네. 그 부친을 제가 이렇게 비난한 건 아닙니다. 잘 압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가 처음 됐고 50년 만에 처음 됐고 또 대통령이 워낙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그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는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박근혜라는 정부의 적폐가 이번에 완전히 다 드러났고 이번 새로운 대통령은 시대적인 흐름은 적폐 청산을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저는 1년 내로 그냥 완전히 적폐 청산을 하고 나서 후통합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그 요즘 자꾸 회자되고 있는 말 그 선의를 좀 믿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IMF가 있었고 좀 그랬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았습니다. 자민련과 이렇게 공동정부였고 첫 번째 또 정권 교체였기 때문에 그때는 개혁이 다 정치보복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해 제스처를 하셨고 손을 내미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권력을 누려온 막강한 기득권 세력이니까 저쪽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저 사람은 이 이념에 경도된 사람이 아니고 현실주의자, 실용주의자니까 좀 낫지 않을까, 뭔가 무리한 정책은 안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었는데 그 기대에 완전히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부가 마음이 약해, 정이 많고, 그렇게 당해놓고도 되면 그냥 다 봐주려고 그래. 근데 저쪽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네 대통령이 그런 그 나락에 떨어진 것을 보고도 염치 없이 그래도 뻔뻔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우리는 뭐 순한 양이고 저쪽은 늑대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표 독하세요, 안 독하세요? 흔히 이제 문재인 후보를 보고 착하다고 하잖아요. 착하다라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서 쓸 때 이게 정직하다잖아요. 정직하고 원칙주의면 잘못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착한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표가 하나도 안 무서운데. 평소에 착합니다. 융통성 없는 게 그런 땐 좋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뭐 대통령이 뭐 융통성 갖고 뭐 국정 운영을 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3달 넘게 이어왔던 탄핵 정국이 오늘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한 말씀 하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홍걸 박사님. 예. 그동안에 이제 촛불 광장에 계속 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 오히려 앞서서 네. 이끌고 가실 수준이 됐다. 한마디로 상당히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국민이다. 네. 그런 정치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이리저리 눈치 보고 이 일관성 없고 신뢰성 없는 그런 정치는 국민들이 단호히 배격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따르는 정치인이 평가받는 시대가 됐다고 보고요. 네. 정치인들이 그 점을 꼭 명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권자들도 정치인을 열심히 성원해 주시되, 또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또 강하게 질책도 해 주셔가지고 네. 그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네. 노력을, 유권자 입장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많아져야겠죠. 예. 네. 우리 황 의원님. 네, 저는 오늘 그 탄핵 인용을 지켜보면서 네. 과연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지도자가 필요할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하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정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세계적으로 중차대한 이런 것들을 유엔에서 보고하고 발표하고, 그날 당일 저녁에는 또 남편과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저녁에 동네 마트를 들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치인은 공과 사가 엄격히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인으로서 또 개인적인 삶의 연속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과 사가 엄격히 분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을 로컬에서 스테이한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임기를 마쳤고 퇴임할 때 지지율이 80%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정치 지도자는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덕목들이 가장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87년도 6월 항쟁 이후 30년 만에 또다시 시민들의 혁명으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지도자를 파면시키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을 이끌고 온 국민들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3월 10일